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예, 저는 이 병자호란과 그 이어진 삼전도의 굴욕, 조선의 국왕이 직접 그 항복 의식을 치루었던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그 비운을 맞이했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때는 아마 악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런 그 치욕스러운 역사는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왜 그러면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이 청나라에게 정말 엄청나게 굴욕을 당한 이 호란, 특히 병자호란, 그리고 또 병자호란 이후에 전개되었던 북벌이라는 국가 이념이 왜 정말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거기에는 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갔던 두 왕자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호란과 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랑캐 호자를 쓰죠. 호란. 호란 하면은 두 번의 호란이 있었습니다. 1627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이 있었고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정묘라든가 병자는 다 간지를 말하니까 그 시대를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 1627년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그 당시에는 후금이에요. 이때 또 다른 게, 이때는 아직까지 국호가 후금이었고, 이때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국호를 청으로 고칩니다. 그죠?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를 맺는 선에서 그쳤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여전히 오랑캐는 오랑캐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형으로 대하면서 조공 물품을 보내느냐 하면서 계속적인 반후금 정서가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이 후금과의 교류를 피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청태종이 이때쯤 되면 청나라는 완전히 명나라, 중원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여차하면 이제 저 북경 쪽으로 진격해가 완전히 이제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서서히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너무 이제 그 청에 대해서 정말 그 삼국 그 위세 큰지도 모르고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가지고 청태종이 직접 잘 훈련된 8기군 기마병력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아마 이 한겨울에 이 압록강 같은 경우 얼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리하죠. 그죠? 강을 건너는데 유리합니다. 쳐들어와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합니다. 12월에 병자호란이 쳐들어왔는데 서울 도성을 쳐들어오는데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조정은 너무나 당황을 했고, 원래 이 후금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저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까지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왕족들 상당수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역시 강화도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인조 일행은 강화도까지 가지도 못해요. 왜? 너무 빨리 쳐들어와가지고 쟤들이 저 청나라가 강화도로 가는 그 피난길을 봉쇄를 해버려요. 피난길이 봉쇄되니까 당황을 하면서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결국 선택한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피난지 속에서도 워낙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그 열악합니다. 군사도 별로 없고 지켜주는 이런 병력, 군량미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조정의 신하들은 대부분 남한산성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쟁을 벌이죠. 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청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흔히 말하는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빠졌지만
공경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멸시했던 저 오랑캐하고 우리가 화해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척화파. 이 척화파의 선두에 섰던 인물 누가 있죠? 청음 김상언이라는 사람이 척화파의 선두에 섰고, 주화파의 선두에는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선두에 섰죠. 역사적 인물입니다. 탤런트 아닙니다. 최명길. 그래서 이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주화파의 중심에 섰어요. 최명길은 실리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저들에게 항복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왕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육이 된다. 이미 청나라 군대는 전국 요소요소를 다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육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가 조금 자존심을 접더라도 항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서도 계속 최명길로 대표되는 이 주화파와 김상언으로 대표되는 척화파. 물론 여론은 척화파가 우세요. 우리도 목소리 높이기에는 척화파가 훨씬 좋아요. 그죠? 어떻게 저 오랑캐에게 항복하겠습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다 맞서 싸웁시다. 나는 여기에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는 좋거든요. 근데 뭔가 굴욕적이고 뭔가 이렇게 비겁한 것 같은 이 주화파의 논리를 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그 논리를 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시대에도 이런 그래도 실리론적인 입장, 나름대로 큰 것을 위해서 국가와 또 백성을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사실 그때도 쉽지 않는 결정이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그 최명길이가 이제 항복하는 그런 국서를,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국서를 이렇게 씁니다. 쓰니까 옆에 있던 김상언이, 최명길은 이때 2조 판서였고 김상언은 예조 판서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상언이 이걸 확 찢어버립니다.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최명길이 다시 그 찢어진 국서를 모아가지고 다시 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뭐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다시 인조의 왕에게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남한산성에 피난한 게 1636년 12월 15일에 피난을 해서 결국 45일 정도 버티다가 1637년 해가 바뀌죠. 1월 30일에 항복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1637년 1월에 이루어졌던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금에도 가보시면 송파구에 삼전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때는 왜 삼전도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나루조자예요. 나루도자. 삼전 나루. 그 당시에는 한강의 물길이 삼전동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루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전 나루라 해서 삼전도라고 불렸고, 지금은 송파구 삼전동이라고 불리는 그지요. 여기 지금도 가보시면 남한산성 바로 아래 동네입니다. 이제 계속 협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조선의 왕 인조가 항복하는 조건을 조선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기서는 상당히 격화를 시켜버려요. 통과하는 문도 남문이 아닌 서문으로 나오라 그러고, 옷도 황제복이 아니라 군복으로 입고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정말 굴욕을 당하면서, 그러나 워낙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인조가 그런 굴욕을 감수하면서 항복 의식을 하는 수왕단으로 갑니다. 여기 가니까 더 가관이죠. 그죠? 항복 의식도 오랑캐의 항복 의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삼배 부고도라고 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 오랑캐의 항복 의식입니다. 이 항복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조선에 그걸 지켜봤던 신하들은 대성통곡을 했겠죠. 그리고 또 야사의 기록에는 이런 것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과장되게 막 전파가 됩니다. 인조가 항복의식을 할 때 막 머리에 이마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막 이러면서 막 백성들도 정말 울고 난리가 나는 그런 항복의식을 치루었습니다. 항복의식을 치루었고, 이 항복의식을 치루면서 그 조건들을 여러 가지 제시가 되는데요. 정축화약이라고 해요. 병자년 다음 해가 정축년이거든요. 그래서 정축화약이라 그래가지고
항복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고 이제 우리 청나라와 외교 관계, 즉 군신 관계를 수립한다.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청나라 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왕자를 인질로 청나라 수도인 심양으로 데려간다. 그 조건에 의거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조의 첫 번째 아들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에서는 이런 청나라의 군사적인 도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성을 쌓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해마다 세패를 청나라에게 바친다. 이런 정말 대부분 굴욕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정축화약의 인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난제가 생겨요. 그 삼전도에서 항복한 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념할 때 뭐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또 만들어달라. 완전히 미칠 지경입니다. 그죠? 내 청나라 황제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들 이거 우리, 그래서 정식 명칭도 대청 황제 공덕비, 이거를 써달라. 이러니까 그때 있었던 신하들이 다 안 쓰려고 해요. 정말 뭐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두고두고 역적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닐 것 같으니까 다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장가라고 평가받는 장유라는 사람하고 조희일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삼전도 비문을 쓰는 이경석, 이 세 사람한테 쓰게를 해요. 서로 막 못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말 안 되게, 문장 안 되게 막 쓰려고 노력을 하고 전부 거부를. 근데 결국 이경석이라는 인물이 총대를 메요. 정말 쓰기는 싫지만, 이경석도 정말 쓰기는 싫지만 누군가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습이 된다는, 끝까지 안 쓰면 또 더 뭐 강한 조치를 펼 수도 있다는 거죠. 청나라 황제.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삼전도 비문을 쓰는 인물이 이경석이라는, 백헌 이경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석이 그때 확 세워졌죠. 아주 지금도 가보시면 그 실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옆에 있습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타시는 순간에 딱 봐도 보이는 곳에 딱 있어요, 거기. 그리고 바로 이런 그 패배의 후유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컸죠. 왕이 뭐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라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결국 그 차기 대권 주자인 왕자들도 인질로 갑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그 두 왕자만 인질로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포로로 이 청나라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 역사에서도 원나라 때도, 원나라 간섭기 때 공녀라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원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치욕도 당하고, 마찬가지로 이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이 청으로 끌려가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도 그 당시 성리학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환양녀라고 천대를 받았다는. 우리 환양년이란 말 있죠, 그죠? 아주 이 좀 나쁘게 이 미천한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환향, 고향으로 돌아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금의환. 그 환양녀 이런데 요때 되면 가장 성리학의 이념과 가치 같은 것이 강조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환양녀가 환양년, 저 청나라 그 오랑캐조차 몸 뺏긴 저 여자, 해픈 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사대부들은 그 부인이 환양녀로 끌려가면은 나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럽니다. 이혼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나 우리 가문에 욕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연려라든가 정려가 상당히 강조되던 이런 시대분.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여성들이 자결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남한산성도 그렇고 저 강화도에도 일부 왕족하고 신하들이 피난을 갔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칼로 자결을 하거나 목을 메어 죽거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연려 또는 정려로 돼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고, 저 오랑캐에게 끌려가 가지고 결국 욕을 당한 사람은 환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면모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감해가지고 혀를 잘 깨물면 연료가 되는 거고, 조금 소심해가지고 안 깨물고 약간 방황해가 끌려가가지고 돌아오면 환양녀가 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선시대 여성하면 생각나는 기구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은장도 문화 같은 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가문을 위해서 사람들 누구라도 그거 쉽지 않죠, 자결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환양녀와 같은 비극도 생겨났고, 또 특히 이 당시에 사막사처럼 끝까지 척화론을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청에서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압송하라 그럽니다. 강경파들. 그래서 홍익한, 윤집, 오달제처럼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남문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청나라 너희들 끝까지 우리한테 저항하는 이런 애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이제 강경 노선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왕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 그 당시 수도인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할 거는 그 당시 청나라도 아주 수준이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문화국가라든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강대국이었고 상당히 역량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질 그러면 뭘 연상하냐면 탈레반 인질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놓고 뭐 매질하고 고문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 그 정도는 왕족들 잘해줍니다. 이 심양관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건물 주고 거기에 거처하고 하게 하고 청나라 입장에서도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준다라는 거죠. 자기들 우리도 저런 거 생각하면 돼요. 어디 외국에 뭐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뭐 거기 뭐 붙잡아 놓고 맨날 때리고 이러면 이 사람이 돌아와갖고는 완전히 반청적이 돼버리는 거죠. 잘해주는 데다가 소현세자도 그 당시 갔을 때가 이 1637년 무렵이면 결국 명나라가 멸망하는 게 1644년이에요. 이때 되면 완전히 청이 확실하게 청은 뜨는 태양이고 명나라는 지는 태양이에요. 군사적으로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청나라에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입하는데도 상당히 유연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아담샬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선진 과학 기술이라든가 지도, 천주교 같은 거. 천주교 이념이 내포하는 게 뭐죠? 평등 사상 이런 거죠. 이런 교리들을 널리 전파하면서 소현세자가, 특히 소현세자는 여기에 상당한 감명을 받아요. 청나라의 발달한 과학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력,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를 오히려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다. 저들을 미개한 오랑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문화 수준이 있는 그런 문화 국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나갑니다. 소현세자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거는 소현세자가 기록한 심양일기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면 그 남천주당이라고 해서 그 당시 천주교 교회에 가서 감명받은 이런 내용들을 막 비만기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아담샬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류한, 그래서 천문 과학기구 같은 거에 대해서 공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소현세자가 결국은 1637년에 갔다가 1645년에 돌아오는데 중간에 한 번 그 장인 어른의 상을 당해가 잠시 귀국한 적이 있어요. 귀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조하고 상당히 이제 그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요. 아마 이제 이런 그 아들과 아버지 간에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인조가 참 정말 오래간만에 자식을 만났죠. 그리고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어쨌든 먼 이국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미안 또 했을 거고 해서 아들아 참 너 고생이 많다. 청나라에서 오랑캐 같은 야만족에게 너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뭐 아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보통은 아버님 말도 마십시오. 저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인데 소현세자는 아니 걔들 괜찮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청나라 아버님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십시오. 청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과학기술도 상당히 발달한 괜찮은 나라입니다.
인조 혈압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저 자식 저게 내 새끼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가 보내준 여러 가지 뭐 망원경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도 막 내놓습니다. 인조가 열연실기술과 같은 기록을 보면 청나라 황제의 선물 중에 벼루와 먹을 선물인데 그걸 확 집어 던져가지고 소현세자가 머리에 맞고 죽었다라는 야사. 물론 그때 죽지는 않죠.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부자 간의 갈등.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바로 그게 인조가 생각했던 끝까지 척화와 주화의 갈등일 수도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제시되는 바로 이 북학, 청나라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북학과 나중에 복림대군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저 청나라는 정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북벌의 갈림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더라. 인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본인이 그 삼전도의 굴욕에서 항복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 이마에 흉터도 남아있는 마당에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효종이 그렇게 한 거죠, 복림대군이. 형이 그러니까 나는 형하고 반대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뒤에 이야기 나오지만 소현세자는 귀국 직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1645년 9년 만에 인질 생활을 끝내고 1645년 4월에 조선에 돌아온 직후에 6월 달에 죽임을 당합니다. 의문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죽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소현세자의 그 죽음에 관한 실록의 기록에 보면 이목구비 모든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시신이 검은빛이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소현세자가 독살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또 높은 게 결국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 관계를 보면 사실 왕이나 왕세자를 독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조선왕 독살 사건 이런 책 보면 전부 다 조선왕 독살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왕조 문을 닫아야죠, 그죠? 뭐 웬만한 왕은 다 독살되었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엔 예방 조처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학계에도 나오고 있지만 정조 같은 왕도 학계에서는 99% 그냥 아파서 돌아가시는 걸로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 역사서 같은 데서는 그냥 아파서 돌아가셨다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정치적 갈등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실제적으로 저도 상황 논리라든가 여러 자료 근거에 의하면 그나마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독살당한 인물은 소현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왕세자를 독살시키려고 했을 때도 왕의 어느 정도 협조 내지 묵인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조선이란 왕조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보면 그 뭐 아무나 그냥 뭐 독타면 그냥 혹 마시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현세자는 너무 정책, 이념 갈등이 아주 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맞닥뜨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실록 기록에 의거해도 뭔가 이 독살설의 여지, 실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독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방치 내지는 즐겼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을 바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정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현세자가 죽은 직후에 그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맏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충분히 왕세자로 책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종 같은 왕도 12살에 즉위를 했고 단종도 12살에 즉위를 했고 10대에 즉위한 헌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8세에 즉위를 하죠. 충분히 대통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아들을 다 제끼고 누구를 왕위로 올린다? 효종, 복림대군 효종을 왕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는 뭔가 인조는 소현세자뿐 아니라 소현세자 후손들의 그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반발할 인물 누구 같아요? 부인 있죠. 소현세자빈 강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빈 강씨도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에요. 소현세자빈 강씨. 조선의 왕비 또는 이때는 물론 신분이 왕세자빈입니다만은 왕세자빈 또는 왕비급 인물 중에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물 먹은 왕세자빈이 소현세자빈 강씨입니다. 그죠? 맞죠? 전부 다 궁궐에서 그냥 왕실의 엄한 법도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그런 인물임에 비해 소현세자빈 강씨는 9년간 그 당시 세계 최대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의 심양 핵심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문화 같은 것들 받고 실록의 기록에도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거기서 사업 같은 거를 해요. 요즘 CEO 같은 이런 성향을 보여요. 뭐 농지 같은 거 개간하고 뭐 상업 무역 활동하고 그렇게 이 당시에 끌려온 조선인 포로를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베풀기도 하고 약간 CEO적인 마인드를 보이는 이런 여성이다. 이런 여성이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소현세자빈 강씨가 인조에게 저항을 합니다. 아버님 왜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들 후계자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인조와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심지어는 뭐 실록 기록에 머리를 풀고 뭐 인조의 처소에서 눈물을 막 울었다. 인조도 부담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현세자빈 강씨가 인조의 수라에 독을 집어넣었다라는 혐의를 받고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역사에서 이런 왕비, 후궁, 왕세자빈 중에 사약받은 여성이 바로 패비윤씨, 그 다음에 소현세자빈 강씨, 또 누가 있죠? 희빈장씨. 전부 다 센 사람들입니다. 센 사람들, 만만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패비윤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조선 전기 강한 여성의 어떤 상황에서 좀 이제 조신한 여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하고 잘 맞지 않았던 여성이었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 중기 상당히 이제 왕비에 대한 조신함 이런 게 요구되던 시대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물 먹으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약해진 그런 인물이고, 희빈장씨는 전형적인 당쟁의 산물입니다. 남인과 서인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남인 대표 장희빈이 서인 정권 수립되었을 때 희생당하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빈 강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역사에서 재조명이 될 필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빈 강씨에 대해서도 명예를 회복해 주자 이런 논의들이 몇 차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효종 때 김홍욱이라는 인물이 이 소현세자빈 강씨의 신원을 요청하다가 장살당해요. 곤장 맞고 죽습니다. 그 김홍욱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추사 김정인데, 그래서 이 김정희 집안이 김홍욱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나중에는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하니까 제대로 정말 그런 그 학문을 배운 것을 실천했고 올바른 태도였다라고 해가 높은 평가를 받아요. 후대에 다시 평가를 받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지켜보면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희생을 당하죠. 그때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해경궁 홍씨는 해경궁 홍씨도 머리 풀어 헤치고 영조 처소에 가서 왜 우리 남편 죽이셨나요? 이랬으면 손자인 정조가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처신이 달랐다라는 거. 해경궁 홍씨는 어때요? 아버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아버님 입장이 옳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지켰다라는 거. 만약에 가설이긴 하지만 소현세자빈 강씨도 그런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남편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또 충돌이 하는 거는 바로 북학의 이념. 이때쯤 되면 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소현세자는 근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때는 지금도 우리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냉전 체제 때 저 동구권 공산군 뭐 러시아라든가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하고는 공산국가하고는 전혀 교류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1950년대 60년대에 수교하자 이랬다가는 뭐 사형당할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국가보안법에 걸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소현세자는 너무 앞서간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아직은 인조와 서인 정권이 추구했던 국시는 바로 친명, 배금. 바로 이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은 당했지만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치욕을 씻어야 된다라는 복수 설치의 논리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이념이었다라는 그런 흐름을 업고 왕이 된 효종은 아버지의 복수, 형이 희생당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절대 북학의 단계가 아니다.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649년 효종은 주기와 함께 동시에 모토를 북벌로 내겁니다. 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북벌을 구체하기 위해서 북벌 이념의 전도사로 효종은 세자 시절 때부터 자신을 가르쳤던 양송, 송시열, 송중길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서 북벌 이념의 전도사로 특히 서인 세력들 중에서 북벌 이념을 강화하는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송시열, 송중길을 등용하고 또 북벌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서 어영청이라는 기구를 설립을 해요. 어영청. 그리고 그 어영대장에는 이완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북벌의 어떤 중심 기관으로 삼아 나가고 그래서 그런데 효종의 북벌이라는 것도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협정을 맺을 때는 함부로 성을 쌓는 것도 금지한다.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북벌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그럼 북벌에 있는 거 어떻게 증거를 찾느냐? 오히려 송시열이라는 인물과 효종이 주고받은 대화, 이것이 송시열의 문집에 나와 있어요. 악대설화라 해가지고 그런 문집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효종이 정말 북벌에 적극적이었고 그 모습 정말 10년 만에 저 중원 대륙을 차지해가지고 그 치욕을 씻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해프닝 같은 게 벌어지는 게 효종 때 이런 북벌을 한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청나라에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의 군대를 요청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나선 정벌에 2차례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느 정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청나라 편이 돼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묘한 해프닝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효종 때 하면은 기억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효종 때 제주도에 표류해오는 서양인 누가 있죠? 하멜이 그때 표류. 그랬을 때 이 하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포 같은 거, 무기 제작 같은 거 이런 데도 이제 동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멜이 왔을 때는 사실 하멜 이전에 그 네덜란드인 이 한병더 와 있었어요. 누구죠? 벨테브레, 하멜, 히딩크까지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는 상당히 인연이 깊어요. 보면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는 뿌리가 한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들었을 때 뭐 히딩크 귀화시키자 그러고 막 이런 논의도 있을 정도로 이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이 효종 때는 또 하멜과 같은 사람이 이제 표류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군사 무기 제조에도 신경을 쓰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또 나선 정벌에 동원되는 이런 해프닝까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효종이라는 왕은 북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랬지만 생각보다 재위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1649년에 즉위해서 1659년에 돌아가요. 짧은 재위 기간. 그래서 북벌은 전혀 꽃을 피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대부들 마음속에는 정신세계 속에서는 계속 북벌 이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명나라 황제 멸망했지만 그 연호를 사용한다거나 또 보면은 그 숙종 때가 되긴 하지만 죽은 명나라 황제, 특히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신종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를 의종이라 그래요. 숭정제, 의종, 신종은 만력제라고 하는데 이 두 황제를 제사 지내주는 제단, 대보단이라는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계속 그런 대명의리론, 그걸 이제 우리가 대명의리론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의 어떤 의리를 지키자라는 이런
논리들이 계속 조선 사회를 풍미합니다. 풍미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극복이 되는 게 이제 영조, 정조 시대 가면 소위 북학파 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극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를 본다면 결국 진통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사를 보더라도 1950년 6.25 전쟁 직후에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 반공 이념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시대에 저 동구권하고는 뭐 전혀 뭐 수교 같은 게 되지도 않았고, 영화 같은 데도 뭐 우리 007 같은 영화 보면 전부 다 저 공산주의는 나쁜 나라,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세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그런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들하고도 정말 우리가 충분히 교류할 수 있구나 하는 과정에 거의 우리도 한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듯이 조선에서도 이 청나라에 당한 이 치욕을 씻는 그 기간이 꽤 오랫동안 거의 뭐 한 결국 1637년에 그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으니까 거의 100여 년 이상 그런 그 청나라에 대한 반감, 북벌의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되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요, 민간에서는 박시정과 같은 소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오랑캐를 극복하는데 여자면 충분하다. 뭐 여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주인공을 등장을 시켜요. 그죠? 여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통쾌하게 그 오랑캐에게 복수를 하게 함으로써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결국 민간에서 박시전이 유행하게 되는 것도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자호란으로 올라가면 척화론이고 또 후대에 와서는 북벌론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의 사상이 정말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을 이용했다라는 주장에도 귀가 기울여지는데요. 그럼 교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북벌의 이념을 가슴속에 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성격으로도 많이 기능을 하죠. 우리 현대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도 이 반공이라는 이념이 어느 정도 정권 유지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럼 백성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백성들은 사실 그 국제적으로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송시열이라든가 송중길 같은 사람이 효정의 북벌 이념을 대변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항상 주장하는 게 내수를 강하게 주장을 해요. 먼저 안을 정비하고 북벌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진행한 가장 핵심 인물 정도도 그 정도였으니까 일반 그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우선 좀 더 빨리 이런 긴장 관계가 극복이 되고 좀 더 이제 누구라도 그렇지만 좀 편안하고 좀 내가 이렇게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치 않았을까.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시대가 좀 앞당겨지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병자호란 때 그 인조가 이제 그 청나라의 그 차단에 의해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 강화도로 다른 왕족들과 함께 그 같이 강화도로 이렇게 피난을 가서 더 버텼더라면 그렇게 치욕 삼전대 굴욕 같은 것도 당하지 않고 더 조선을 더 강대하게 그런 부분을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오랫동안 조선 왕조가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그거에 우리 역사에서 좀 아쉬운 순간 뭐 이런 것들도 생각나는 장면인데 조금 서둘러서 강화도에 갔다면 청나라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을까? 예를 들면은 청태종까지도 출전을 과연 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로도 상당히 이제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 청나라 군대는 뭐 거의 명나라를 확실히 정복할 그런 태세였기 때문에 좀 더 버티더라도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완전히 이런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좋은 조건 속에서 협상을 했다면 그런 어떤 청나라와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시기도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뭐 생각은 저는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죠. 역사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는. 근데 뭐 결국 우리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게 뭐 또 운명이었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죠. 현재 시점에서.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호란이 일어나고 호란 이후에 전개되었던 그 북벌의 논의. 이 북벌이 결국 대사되는 거죠. 대사되는 과정에서 좀 앞선 시기에 북학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소현세자는 결국은 또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현대사에 있어서도 좀 더 빨리 어떤 반공 이념을 타파하고 좀 더 이제 평화적인 관계를 요청했던 이런 인물들이 희생자가 많습니다. 최근에 복권된 조봉환 같은 인물도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결국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그러나 있어야 역사는 발전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현세자가 보여줬던 북학의 싹이라는 게 영종조 시대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과 같은 이런 북학파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 극복을 해나간다는 그런 이념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은 물론 그 시기가 좀 짧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역사였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역사를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이 호란하고 북벌을 제가 주제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현대사하고도 상당히 접목이 되어 있고 언제라도 그런 위기의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저는 바로 역사 속, 바로 이런 대외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보다 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 역사들을 재해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수립할 때 그 역사의 가치는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